한비문학 교과서 문학은 나의 힘. 문학의 자발적인 향유. 문학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것을 공유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뭔 활동을 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문학을 공유를 할 때 바로 개인들과 공동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문학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한편의 작품은 여러 삶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인물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담아내어 현실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 문학을 통해서 서로 가치관이 다른 인물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집단 사이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의 한계와 모순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담긴 문학작품은 우리에게 삶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바람직한 세계를 지향하도록 목표를 삼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통찰력과 실천적 태도를 기르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해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첫 번째,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성찰은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바람직한 세계를 지향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세계를 지향할 수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그런 바람직한 세계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삶을 대하며 살 때의 통찰력과 그리고 실전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천력도 기를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와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 속에 담긴 다양한 가치를 알아내고 내면화한대요. 내면화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내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런 뜻이야. 문학을 향유하도록 해야 된다. 향유한다는 거는 뭔가 자신이 느끼고 감상하고 이런 것을 향유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시나 여러 문학작품을 통해 단순히 읽고 감동만 느끼는 것을 떠나서 사실 더 가장 큰 목표적인 것은 삶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세상을 대하는 통찰력과 실천력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 학기 한 권의 문학책 읽기. 문학의 자발적 향유의 한 방법으로 한 학기에 한 권 문학책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권을 읽어서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권의 책 정도는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권 읽기는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긴 호흡으로 읽고, 긴 호흡이 중요하죠. 질문이나 토의 등의 생각을 나누고 한 편의 글을 써보는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해보는 통합적 활동을 뜻한대요. 우리는 한 권의 읽기를 하며 일상에서 책 읽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독서를 생활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은 자신의 내면을 깊고 넓게 만들어주고 일상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게 된대요. 또한 점점 파편화된다라는 거는 점점 분열된다라는 얘기, 나눠진다는 거예요. 가치를 상실해가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죠. 각자 개인주의, 개인화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책 읽기를 지속적으로 향유하는 일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대요.
자, 우리는 한 학기 한 권의 문학책 읽기를 경험하여 문학작품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읽고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나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그 문학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골라 한 학기 동안 독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읽어보자. 책을 내가 원하는 걸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요. 책 읽기를 해보자. 그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야 된대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넌 어떻게 생각했니? 응, 나는 그래. 이렇게. 이를 표현하는 활동도 해볼 수 있대요. 이건 생각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 속에 다른 사람의 공감을 하며 제일 중요한 건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느낀 점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균형 잡힌 시설을 갖춰. 아, 근데 사실 내 가치관과 안 맞을 수는 있잖아. 그렇다고 무조건 공감할 수는 없으니 그럴 때는 균형적인 잡힌 시선을 감추고 심리적 감수성을 길러 문학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능동적, 주체적 독자가 될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니야. 그냥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단순 읽기를 하지 말고요. 아이고. 단순하게 이 이야기 재밌어, 재미없어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 나누기도 한번 해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때? 그러면 상대방의 관점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균형적인 시각이 잡힐 수도 있고, 시선. 그렇게 함으로써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문학작품의 가치를 나의 내면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똑똑해지겠죠? 바로 능동적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사람, 그런 독자가 될 수 있더라. 글씨 엉망해서 미안하세요. 자, 여기까지를 봤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한 권의 읽기라는 내용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동화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빼떼기는 더욱 소중할 것이다 라는 건 권정생이라는 그 동화 작가의 소설입니다. 권정생은 우리가 예전에 읽었었던 강아지똥이잖아. 강아지똥. 그거를 썼던 작가입니다.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하찮게 보이는 사물들을 아주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아름다움을 읽을 수도 있죠. 자, 빼떼기는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빼떼기는 어려서 아궁이에 크게 화상을 입고 무리에 따돌림을 당하는 수탉 빼떼기와 이를 돌봐주는 순진이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빼떼기의 삶에 담긴 보편적 진실을 떠올려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학작품 읽기의 가치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자. 한번 동화 빨리 읽어볼게요. 일단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동화잖아. 이것을 읽으며 떠오르는 궁금증은 옆 공간에 적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자신이 이 멈추기 버튼을 한번 해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단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빼떼기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한번 여기 딱 전지 버튼 누르고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빼떼기 권정생. 자, 빼떼기가 순진이의 집에 1년 넘게 살다가 죽은 이야기는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 안타까운 이야기다. 자, 여기서는 서술자가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아름답고 안타까운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야기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평가가 있지요. 예, 전지적 시점이죠. 작가 시점. 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1948년 7월 시간적 배경 나와 있고요. 순진이네 아버지가 장에서 암탉 한 마리를 사오셨다. 이야기에 이제 발단이 나오죠. 암탉 한 마리를 사오셨대요. 모가지의 깃털만 약간 노름스름하고 온몸이 새까만 토종 암탉이었다. 순진이네 가족을 기리게 된 것은 이 암탉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온 식구가 잔치날처럼 기뻤다. 암탉이 처음 온 날 바로 온 식구가 너무 기뻐하였대요. 그냥 처음 길었던 가축이니까 어때요? 되게 가족이 너무 순박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참나무 기둥에서 닭장을 짓는데 어머니와 순금이 누나와
순진이까지 법석대며 거들었다. 산들을 엮어 벽을 둘러치고 수수깡으로 애벌 지붕을 덮고 지프로 엮은 이형을 세 겹이나 덮었다. 참으로 따뜻한 닭장이 금방 지어졌다. 새로운 닭을 위해서 예쁘게 닭장도 지었대. 누가 먼저 이름을 붙였는지 암탉 이름을 깜둥이라고 불렀대요. 왜 암탉 이름을 깜둥이라고 했을까? 깜둥이는 순진의 것이 되었다. 자, 왜 외향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깜둥이다라고 부른 거죠. 순진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모이를 주고 먹이를 주고 학교에 다녀오면서 먼저 깜둥이를 찾았다. 그러니까 순진이가 굉장히 어때요? 그 닭을 굉장히 예뻐했음을 알 수가 있죠. 깜둥이는 이내 순진이를 따르고 메뚜기를 잡아다 주면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깜둥이 혼자 외로워 보인다고 보름 뒤에 2마리를 더 사오셨다. 자, 깃털이 붉은 수탉과 노란 암탉이었다. 암탉은 턱 밑에 꿀방 깍정이 같은 혹털이 다 있었다. 암탉의 생김새가 그러하였대. 턱 밑에 꿀방 깍정이 같은 게 있었대. 이름이 바로 턱주베기가 되었다. 왜? 턱이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옆모습 이렇게 하면 턱이 이렇게 나온 사람 있잖아. 이게 암탉이 비슷했나 보지? 그래서 이런 별명이 지어졌대. 이름도 누가 먼저 불렀는지 모른다. 그냥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된 것이다. 턱주베기는 순구미의 것이 되었다. 턱주베기는 순구미의 것이 되었고, 자, 네, 순진이가 또 다른 닭을 키우고 있죠. 네, 남매가니까 암탉을 한 마리씩 키우게 된 거야. 턱주베기는 깃이 노랗고 눈이 새까맣기 때문에 참 예뻤다. 그래서 순진이는 깜둥이하고 바꾸고 싶었지만 자신이 키우고 있는 깜둥이와 바꾸고 싶었지만 그동안 정이 든 깜둥이를 내놓기 아까워 어쩔 수 없이 누나에게 양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턱주베기를 포기할 만큼 정이 굉장히 든 거죠. 누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잘 기르나 내기할까? 누구의 암탉이 먼저 알을 낳을지 내기하자 얘기예요. 암만 그래도 깜둥이가 더 빨리 낳을 거야. 순진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깜둥이가 더 빨리 커서 알도 먼저 낳고 병아리도 까주었으면 싶었다. 두고 보라지. 턱주베기가 훨씬 빨리 클 거야. 순구미도 지지 않고 둘은 다퉈가며 모이를 주고 메뚜기를 잡아주고 물도 주었다. 뭐예요? 잡아먹힐까봐. 그렇다고 순진이가 준 모이를 깜퉁이만 먹고 순구미가 준 모이를 턱주베기만 먹는 것은 아니었다. 순진이가 잡아온 메뚜기를 턱주베기 앞에 낼름 물어다가 달아나기도 하고 수탉이 더 많이 먹기도 했다. 순구미가 집에 온 메뚜기 역시 순진이의 깜둥이도 함께 먹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3마리의 낡은 몸뚱아리가 살이 통통하게 졌다. 어느 날 깜둥이가 수탉과 함께 봉당 구석으로 헛간으로 다니며 봉당이라는 건 안방과 건너방 사이야. 구구구구 하면서 따리를 틀고 있는 신용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알짜리를 트신다고 알을 낳고 트신다고 하면서 둥우리를 엮어 차마집 및 석가래 비쿠레에 달아주었다. 깜둥이는 신기하게도 그 집등을 쳐다보더니 푸드득 날아올랐다. 수탉은 밑에서 꼬꼬대 울고 깜둥이는 꾸꾸꾸 정답게 짓거리며 동우리 안에서 빙빙 돌았다. 며칠 뒤에 깜둥이가 우리 둥우리에서 분홍빛 작은 척 달걀을 낳았다. 이웃집까지 떠들썩하게 들리도록 깜둥이와 수탉이 함께 꼬꼬대 굴었다. 순진이는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이틀 뒤 턱주베기가 깜둥이가 한 것처럼 부산스럽게 일자리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동우리 한 개를 또 만들어 반대쪽 처마에 달아두었다. 거기서 턱주베기가 알을 낳기 시작을 했다. 이번에는 턱주베기가 알을 낳기 시작을 했대요. 2마리 암탉은 서로 내기라도 하듯 매일 한 개씩 낳았고 어머니는 바가지 안에 콩을 조금 깔고는 따로따로 알을 모았다. 깜둥이의 달걀은 자두 3개 가깝게 진하대요. 근데 턱주베기 것은 그보다 색깔이 옅은 편이래요. 2개의 바가지에 알이 수북히 모아 설날이 다가왔고 정월 대부분 날았지. 깜둥이가 우리 동네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엎들러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른 거죠. 왜 그랬을까? 아마 추측해본데 알을 품은 병아리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 순진이 이상해서 어머니께 물었다. 깜둥이가 알을 품었는 모양이구나. 이제 병아리 깔 때도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동우리 안에서 목화씨를 잘 다져 깎아놓고 깨끗하고 예쁜 달걀 5개를 깜둥이에게 품었다. 그러니까 깜둥이가 알을 부화하는 것을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란 말이야. 엄마 깜둥이가 오늘 사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도 꼭꼭 졸게 되네. 그러니까 참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는 거겠죠? 예, 여러분 힘내세요.
엄마 깜둥이가 왜 오늘은 오래도록 알을 낳는 거야? 순진이가 이상해서 엄마께 물었다. 깜둥이가 알을 품는 모양이구나. 이제 병아리 깔 때도 되었단다. 다음날 어머니는 동우리 안에 목가시를 잘 닫아 깔아놓고 깨끗하고 예쁜 달걀 15개를 깜둥이에게 품게 했다. 그러니까 깜둥이가 부활할 수 있게끔 알을. 그러자 닷새 뒤에 턱주베기가 흉내라도 내듯이 동우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역시 깜둥이 따라 이제 알을 이렇게 품으려고 한 거지. 어머니는 턱주베기에도 똑같이 알을 넣어주었다. 빼떼기가 태어난 것은 뒷동산의 할미꽃이 짧은 모가지를 내밀고 겨우 한두 개 피어났을 때였다. 자, 할미꽃이 모가지를 내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계절적으로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봄을 얘기하는 거. 봄. 이른 봄. 바깥은 아직 메마른 바람이 춥고 불고 추웠다. 뭐야? 아직은 추운데 뭔가 태어날 때가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빼떼기의 삶이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계절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빼떼기도 처음에 어느 병아리와 똑같이 솜털이 보드랗고 귀여운 아이였다. 하지만 깜둥이의 새끼였기 때문에 털빛이 새까만 깜장 병아리였다. 그러나 15마리의 병아리가 모두 깜둥이여서 어느 게 어느 건지 가려내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처음에 태어난 거지, 빼떼기도. 어머니가 깜둥이 알만 따로 모았기 때문에 턱주베기 새끼는 한 마리도 없었다. 깜둥이는 제 새끼를 무척 사랑해였다. 그쵸, 깜둥이가 엄청 사랑을 했대. 새끼들은 엄마를 따라 솔방울처럼 굴러다니듯 뛰어다녔다. 이제 솔방울처럼 굴러다녔대요. 뭐야, 병아리들. 어미를 따라 다니는 병아리의 모습을 지규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규법. 햇볕이 따뜻한 양지, 햇빛이 드는 곳에서 오글오글 모여 놀다가니 이내 엄마 딱 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다. 빼떼기에게 사고가 일어났다. 저녁 때 아버지가 건너빠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 옛날에는 이렇게 땔감으로 집을 따뜻하게 했자 온돌로 자리 뜬 사이에 엄마 닭이 새끼들을 데리고 아궁이 앞을 지나갔는데 아궁이가 따뜻한 걸 병아리가 그쪽으로 쭈루루 몰려들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만 아궁이 속에 뛰어든 것이다. 그게 바로 빼떼기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따뜻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마침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오다 그걸 발견하고 쫓아가 아궁이 불 속에서 병아리를 얼른 끄집어내었다. 그러니까 빼떼기를 구한 거죠. 가엾게도 병아리는 손들이 모두 타버리고 성냥개비 같은 두 발이 불에 대어 껍질이 부풀어 올랐다. 정말 아팠겠죠. 그러니까 화상을 되게 심하게 입은 거야.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보면은 뭐 고양이든지 병아리든지 이렇게 아궁이 근처에서 있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삐약삐약 고통스러워하는 빼떼기의 모습. 자, 어떻게 묘사한 거죠? 청각적 표현. 병아리는 애초롭게 울고 엄마 닭은 마당에서 뺑뺑이를 돌며 꼴꼴꼴 새끼를 불렀다. 그러니까 새끼를 이제 찾는 거죠, 어미 닭이. 순진이네 어머니는 불에 든 병아리를 방으로 데리고 가 참기름을 발라주고는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헝겊에 싸서 아랫목에 뉘었다. 그러나 병아리는 못이 아픈 채 울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벌을 쩍거렸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헝겊으로 쌓아놓으면 헤쳐버리고 또 쌓아놓으면 헤쳐버렸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약을 먹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병아리를 저고리 품속에다 넣고 한 손으로 아기를 보다듬 안고 다녔다. 너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같은 어미로서 물론 인간의 엄마지만은 불쌍한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연민과 모성을 느끼는 거죠. 병아리는 어머니 품속에 따뜻한지 삐비비비 짓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걸 보니까 엄마 순진이네 엄마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을 찾은 거야. 밤에도 어머니는 병아리를 작은 바가지에 담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불 속에서 손으로 붙잡고 잤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병아리는 어제보다 더 외출었다. 발가락은 더 부풀어 있었고 주둥이의 부리가 반이 뭉그러져 있었다. 다행히 목에서는 골고 소리가 나면서도 기운은 잃지 않았다. 쌀아기 방바닥에 쏘아주니, 그러니까 먹을 거를 쏘아주니 입은 가져댔지만 쪼아대질 못했다. 그러니까 부리가 다쳤으니까 이렇게 좁쌀 같은 그런 거를 쪼아 먹었는데 그게 안 됐대. 어머니는 조롱박에다가 좁쌀을 담아 주둥이에 바짝 떼었다. 그러자 병아리는 뭉뚱그려진 부리로 좁쌀을 찍어 먹기 시작했다.
살려고 먹는 거지. 한 입 물고는 고기를 쳐들고 한 입 물고는 또 고기를 쳐들며 먹었다. 어머니가 물그릇을 또 그렇게 가져다 대니까 병아리는 주둥이를 들고 물을 먹었다. 그거 참 죽지 않고 살아날지 모르겠구려. 함께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말했다. 글쎄 말이에요. 다 타서 오그라들었는데 속은 괜찮은 모양인가요? 그래도 속은 괜찮다고 했잖아. 아, 그래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도 병아리처럼 불쌍했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순전이는 자꾸 눈물이 날 것처럼 병아리가 가여웠다. 그러니까 되게 어때?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순금이는 진짜 눈물을 글썽이며 털이 다 타버린 병아리를 정성스럽게 쓰다듬었다. 한 일주일이 지나자 병아리의 불에 닿은 상처가 아물었다. 그러나 부리는 뭉툭하게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모두 보기 흉하게 한마디씩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 게다가 병아리는 바로 서지도 못했다. 종아리가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상사고 후에 엄청 많은 장애와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죠. 손들이 다 타버려 알몸뚱에 댄다가 여기저기 헌데 딱지가 붙어 어떻게 솜털이 타버렸고 딱지가 붙었대. 그래서 그 빼떼기의 모습이 뭐와 같다라고 묘사를 했냐면 괴물과 같았다. 여기도 직유법 사용이 된 거네요. 순진의 병아리가 아니라면 거들떠 보기도 싫었다. 여기서도 작가의 개입이 서술자의 개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인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버리지 않고 있는 거지. 정말 모습이 너무 흉했나 봐. 그러나 순진의 식구들은 모두 불에 댄 병아리를 살뜰히 보살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순진이네 그 가족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어때요? 따뜻한 인간애와 생면 존중의 모습이 있지요. 그동안 턱주베기가 병아리를 또 깠다. 턱주베기는 어쩐 일인지 15개의 알을 품었는데 모두 16마리나 되어 있었다. 어때요? 깜둥이보다 한 마리를 더 낳은 거지. 동우리 안에 제가 한 개 더 넣은 모양이군.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턱주베기를 칭찬해 주었다. 두 마리의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마당을 누비고 다니니까 집안이 온통 병아리상 같았다. 턱주베기가 깐 병아리는 신통하게 모두 어미를 닮아 색 노란 색깔 빛깔이었다. 그러나 역시 식구들은 불에 댄 병아리가 불쌍해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아리에게 빼떼기에게 이제 불쌍함을 느끼는 거죠. 연민의 마음. 이걸 다른 말로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측은지심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한다. 불에 댄 병아리가 상처가 아물자 어미닭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선 깜둥이죠. 병아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버둥버둥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깜둥이는 제 새끼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디서 괴물 같은 짐승이 온 것처럼 온몸에 깃털을 세우고는 무섭게 달려들어 쪼아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미가 봤을 때는 이미 그 털도 탔기 때문에 자기 새끼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삐약삐약. 자, 우리 앞에서 어땠어? 깜둥이는 굉장히 새끼들을 예뻐했잖아. 그죠? 새끼들 모두를 예뻐했던 그 처음의 모습과 지금 빼떼기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걸 통해 좀 더 빼떼기의 어떤 불쌍함, 연민을 볼 수 있죠. 더 처지가 불쌍한 것이 더 강조가 되었다. 불에 댄 병아리는 엄마가 왜 자기를 쫓는지를 몰라 소리지러 울었다. 할 수 없이 병아리를 가져다 다시 방 안에 들여놓았다. 그러나 불에 댄 병아리는 밖에서 들리는 엄마 닭 소리와 다른 형제 병아리들의 소리를 듣고 저도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었던 거지.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불에 댄 병아리를 마당에 내다 놓았지만 되지 않았다. 계속 이제 어리지 못했다는 거야. 진짜 어미닭인 깜둥이도 턱주베기도 매정하게 달려들어 물어 죽일 듯 했다. 불에 댄 병아리를 보고 다른 병아리도 무서워 달아나기도 하였고. 어때요? 여기서 빼떼기를 이제 무서워하잖아. 그런 닭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같은 그건데. 그죠? 근데 이런 모습에서 이게 동화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별을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글은 물론 동화기는 해요. 동화긴 한데요. 그리고 우아있기도 해요. 하지만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사를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이 잘 나와 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인물은 아니지만 동물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차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달이 지나자 불이 된 병아리는 엉거주춤 서서 빼딱빼딱 걷기 시작을 했다. 사실 그래서 이름이 빼떼기가 된 거죠. 이때부터 그 불에 된 병아리의 이름은 빼떼기가 된 것이었다. 불에 타서 빼떼기가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후로 조금 나아지면서 걸으면서 뒤뚱뒤뚱 걸어서 빼떼기가 됐구나. 빼떼기는 제 엄마 닭을 무서워하였다. 당연히 무서워하죠. 자기를 쪼니까. 깜둥이는 빼떼기가 제 새끼인 걸 끝나 알지도 못하고 얼씬도 못하게 몰아붙었다. 화상으로 엄청 많이 다쳤으니까. 빼떼기는 외톨이가 되어 순진이네 어머니 곁에만 맴돌았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인간의 엄마를 자기 엄마처럼 생각을 한 거죠. 순진이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 치맛거리부터 요리조리 따라다니고 뒷간에 가도 빼딱빼딱 따라갔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빼떼기를 어디에다 데리고 다녀야 했다. 이제 빼떼기의 진짜 엄마는 순진이는 엄마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머니에게 예지한 거죠. 순진이나 순금이는 학교에 가고 아버지는 들에 나가시니까 집에 나와있던 어머니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빼떼기는 벌거숭이였다. 왜 그래? 아까 화상으로 인해서 털이 없어졌잖아요. 솜털이 모두 다 타버려 알몸뚱이가 되었고 사르같은 포르댕댕하게 보기가 흉했다. 그보다 털이 없으니 빼떼기는 추워 항시 바들바들 떨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빼떼기를 손으로 감싸주고 품어주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품어주었대요. 어머니가 어디 갈 때 광주리에 걸레를 깔고, 그러니까 이제 광주리에 이제 걸레를 깔아서 빼떼기를 이제 가둬둔 거죠. 광주리 안에 빼떼기는 순진이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목이 쉬도록 삐약삐약 울었다. 어쩌다가 어머니가 물동이를 잃고 골목길 우물에 물을 길러 가면 빼떼기는 어기적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이제 어미닭을 따르듯이. 따라오는 빼떼기를 모르고 어머니가 그냥 가버리면 빼떼기는 살인문 앞에 서럽게 울부짖는 것이었다. 저마치 가던 어머니가 그제야 돌아와 빼떼기를 안아다 방에 가둬놓고 다시 물을 길러가야만 했다. 순진이네 어머니는 어느 날 조그만 헝겊으로 옷을 만들었다. 누가 입을 옷? 빼떼기가 입을 옷. 보드란 솜 안에 다 넣고 커다란 골무처럼 만든 빼떼기의 옷은 식구와 이웃집 사람들을 웃게 했다. 빼떼기는 그 무명 옷을 입자 걸음 걷는 것을 더욱 힘들어했다. 그러나 따뜻하기 때문에 저 혼자 쪼그리고 앉아 비비비비 짓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그곳이 따뜻하니까 처음에 불편했지만 그것을 입고 좋아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빼떼기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조롱박 모이그릇과 깡통 물그릇을 따로 가지고 순진이의 가족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순진이의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같이 빼떼기를 찾았다. 어쩌다가 빼떼기가 마당 구석에 숨어 보이지 않으면 온 식구가 걱정을 했다. 그만큼 진심으로 빼떼기를 사랑했다는 거죠. 골목길 이웃 사람들도 빼떼기 이렇게 유달리 눈여겨보아주었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본 거죠. 빼떼기는 절대 잡아먹거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뭐 또 어때? 그렇게 화상 입어서 죽을 똥 살똥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작은 생명이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살아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견한 거야. 그리고 가엾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다. 정말 누구나 빼떼기를 보면 가엾으면서 장하게 느낄 것이다. 보기는 흉하면서도 그 어려운 고통을 이기고 살았던 것이 누구에게나 대견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공감을 할 수 있더라 이거야. 하기야 빼떼기 혼자 버려두었다면 벌써 죽어버렸겠지만 그러나 빼떼기는 보살펴 준 것만큼 제 스스로도 용감했대 또. 아마도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잘 또 이겨냈잖아. 부리가 거의 없어진 주둥이로 모이를 주워먹는 모습은 보기에도 애처로울 만큼 힘이 들었다. 한 번 쪼면 다른 데로 튕겨나가 버리고 또 한 번 튕겨나가 버리고 그래도 쪼아먹고 살아난 것이다. 근성과 생명력을 볼 수 있지요. 제 엄마 닭한테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석에서 쓸쓸하게 처박혀 지내왔다. 그쵸. 되게 외롭게 자랐겠지? 순진이네 식구들은 보살펴 준다지만 빼떼기는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다른 병아들은 어머니 품속에 잘 때 빼떼기는 아픈 몸으로 바가지에 혼자 자고 다른 병아들이 어미를 따라다니며 어미 닭이 잡아준 지렁이와 땅강아지를 서로 뺏고 뺏기며 몰려다니는 것을 멀찌감치 구경만 하였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우리 뭐 했어요? 그 고양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 자꾸 질문을 하지. 독자에게, 우리에게 이거 뭐죠? 설해법이야. 그리고 이 부분 계속 작가는 개입을 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 서술자의 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빼떼기는 더욱 소중했던 것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빼떼기는 옷을 벗었다. 이제 더우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떼볕이 벌거숭이 몸에 뜨겁게 내리쬐어 햇볕을 피하기만 했다. 다른 병아리들은 손털이 모두 빠지고 새깃털이 깨끗이 나서 보기 좋았고 땡볕도 가려주었지만 빼떼기는 깃털도 영영 나지 못했다. 다른 병아리들은 몸뚱이도 커지고 앞눈수는 구별이 뚜렷이 되는데도 빼떼기는 조그맣고 앞눈인지 순눈인지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화상도 있고 막 아팠으니까 좀 느리게 자랐나 봐. 깜둥이와 턱주베기는 이제 다른 새끼들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그만큼 다 큰 거지. 사정없이 쪼아버리고 저 혼자만 수탉을 따라다녔다. 왜 수탉을 따라다니겠어? 암놈 두 마리가 또 병아리를 가지려고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다 큰 병아리를 어른 닭으로 취급하고 또 그 병아리들도 이미 다 성장했다. 그러나 병아리들은 모두 저희들끼리 몰려다녔다. 빼떼기는 제 형제들 틈에 들어가 어울리려고 애를 썼지만 다행히 다른 병아리들이 더는 빼떼기를 해코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몸뚱아리가 반밖에 안 되고 털이 없는 빼떼기는 골목길이나 다른 곳까지는 따라가지 못했다. 왜? 햇볕이 이제 있으면 또 화상을 입잖아.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해. 몸도 약하니까. 빼떼기 역시 혼자 오죽하니 텃밭 옥수수 그늘에 놀았다. 다른 병아리들이 동우리에 닭장을 옮기고 회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닭들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데서 자는데 빼떼기는 여전히 바가지에 담겨 혼자 잤다. 빼떼기의 벌거숭이 몸뚱이에 드문드문 깃털이 나기 시작한 것은 담장에 열린 호박이 누렇게 익은 가을이었다. 깃털이 났어. 이 닭 옆에. 이거는 이제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죠. 영 깃털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몸뚱이에 하나 둘 새까만 깃털이 돌아났던 것이었다. 그와 함께 머리 꼭대기는 새빨간 볕. 볕이 나는 거 뭐지? 이게 닭이 이렇게 있으면 불이야? 사람 같다. 여기가 이제 볕이 이렇게 나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수컷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야, 빼떼기 수탉이야. 정말 순놈이구나. 죽지 않고 씩씩하게 살았구나. 식구들은 빼떼기의 깃털이 돋아나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고 이웃 사람들에게 빼떼기의 다른 이름을 고깃덩어리라고 놀리는 것이 순진이는 듣기 싫었다. 그 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털이 없으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고깃덩어리라 한 거지. 엄마 빼떼기 발톱도 새로 돋아날까? 이제 제대로 걷길 바란 발톱이 있어야지 걸을 수가 있거든. 순진이는 몸뚝한 빼떼기의 발가락에 발톱이 돋아나고 엉거주춤 서서 걷는 것도 똑바로 일어서서 걸었으면 싶었다. 웬걸 발톱까지는 나가기 어려울 거야. 모두 타서 마디까지 떨어져 나가 버렸는 걸. 어머니도 안타까웠지만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었다. 정말 빼떼기는 볕도 가지런히 톱니 같지 않고 맨드라미처럼 밋밋한 볕이 삐딱하게 돋았고 깃털도 영 엉성했다. 결국에는 완벽한 모습은 아니야. 후유증으로 뭔가 온성치 못한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나 그만해도 수탉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고 겨울의 추위도 견딜만 하였다. 빼떼기의 문제는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 석자 높이나 되는 닭장문을 날아 올라가 엄마다 형제들과 같이 회에서 자는 일이다. 이제는 몸뚱이도 웬만큼 커서 언제까지나 바가지에 당겨 잘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순진이네 아버지는 빼떼기를 위해 닭장문에다가 굵은 석가래로 사다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회라는 거는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거야. 빼떼기가. 빼떼기는 다른 닭들이 닭장으로 들어가면 저기도 올라가고 싶어 아래에서 서성대며 삐딱하게 맨날 쳐다보는 것이었다. 빼떼기는 걸쳐놓은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 애를 써보았다. 그러나 두어 발자국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다.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발톱이 없었으니까. 빼떼기는 왜 떨어져 버리는지 까닭도 모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도전을 했다는 거지. 그러나 뭉툭한 발가락은 석가래에 감긴 새끼줄을 붙잡지 못해 금방 떨어지곤 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빼떼기를 붙잡아 닭장 안에 넣어주었지만 걸쳐놓은 회 위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왜? 발톱이 없기 때문이야. 회 석가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빼떼기는 아카시아 가지를 엮어서 닭장 중간에 받쳐놓은 바닥에 비비비비 짓거리며 엄마 닭과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 그래도 무리 속에 있던 것을 기뻐했다. 무리와 함께 있지. 그러니까 회에 올라가서 정말 물이 옆에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는 거죠. 빼떼기는 사람으로 치면 늑둥이다. 우리 늑둥이잖아. 늦게 태어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작가가 성장이 그만큼 더뎠기 때문에 늑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랫동안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또 울었다. 실제로도 삐약삐약 울었대.
다른 병아리들은 벌써 큰 닭이 되어 자기다 내다 팔렸는데, 그러니까 가축은 원래 이제 사고 팔고 먹고 하잖아. 3마리, 5마리, 5마리씩 다래끼에 담아 순진이네 아버지가 장에 모두 내다 팔고 깜둥이 새끼 2마리와 턱주베기 새끼 3마리만 남았다. 큰 숫닭은 할아버지 제사 때 잡아쓰고 닭장에는 깜둥이와 턱주베기 새끼 닭 5마리 그리고 빼떼기까지 8마리가 있었다. 턱주베기 새끼 수탉은 벌써 커다란 장닭이 되었다. 아마도 이제 빼떼기도 건강하게 자랐더라면 커다란 수탉 장닭이 되었겠지. 그 모습과 대조가 되잖아. 그죠? 그 수탉과 빼떼기의 모습이 대조가 되면서 더 불쌍하고 더 비극적으로 보이죠. 새벽이면 회를 치며 힘차게 꼬끼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회에 올라가서 꼬끼오 하는 거야, 수탉이. 겨울이 왔으면 빼떼기는 여전히 닭장 밖에 혼자 떨어져 잡다. 닭장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소에 당하는 거죠. 해에서 다른 닭들이 똥을 흘리면 빼떼기 등에 떨어졌다. 어때요? 굉장히 스무스럽지. 아침에 일어난 빼떼기는 등에 닭똥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다. 그러나 낮 동안 빼떼기는 양지 쪽에 앉아 부지런히 뭉툭한 주둥이로 등의 깃을 비비고 흩으며 깨끗이 닦았다. 이건 인간을 능가한다. 정말 이런 수모를 겪더라도 어때요? 참 그것을 의연하게 아주 그냥 배우고 싶네요. 선생님도. 빼떼기도 모양을 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순진한 식구들은 빼떼기가 하는 짓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며 대견스럽게 하였다. 되게 대견해하고 흐뭇해하죠. 꿋꿋하게 살아가잖아. 엄마 빼떼기는 왜 아직 큰 소리로 울지 않을까? 이젠 별 저만큼 자라 몽둥이 큰데 순진이는 엄마에게 물었다. 빼떼기는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잖니. 그러니까 성장이 더딘 원인이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날 텐데 아직은 아닌가 봐. 그래도 털이 안 날 줄 알았는데 털이 아프다. 병아리. 별이 절로 가. 자, 회를 치며 주길 바랍니다. 다른 수탉처럼 잘 자라길 바란 거지. 그런데 빼떼기는 덩치가 커지면서 자꾸 살인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삐뚤삐뚤 뺐다 기어나갔다가는 이웃집 수탉에게 쫓겨 죽는 소리를 하며 들어오곤 했다. 빼떼기에 상처를 준 존재. 머리 꼭대기에서 피가 조금 나고 등 어리의 깃털이 한두 개쯤 빠지기도 하였다. 또 다치기도 했어. 그러나 크게 다치진 않아서 걱정하진 않았다. 닭은 보통 저보다 약한 게 있으면 으스대며 쪼아보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어느 날 빼떼기가 연때 같지 않게 골목길에서 꽤 금방 죽는 소리를 냈다. 순금이 누나가 뛰어가고 뒤따라 순진이도 골목 위로 달려갔다. 놀랍게도 빼떼기는 건너찍개에게 물려 한쪽 날개를 크게 다쳤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 옆집 수탉에 의해서 피가 났는데 머리 꼭대기, 이번에는 날개가 다쳤어. 아니 이런 수모가 있냐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 부모한테 버림받아 같은 동료끼리 무시당해 또 상처도 받아. 와 정말 심하네. 그죠? 빼떼기는 다시 소쿠리에 당겨 방 안 윗목 구석에 퍼들어져 있어야 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다음날은 엎드린 채 물도 먹고 모이도 좀 먹었다. 5살쯤 지나자 빼떼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한쪽 날개가 처진 채 오므라들지 않았다. 장애가 또 생긴 거죠. 결국 빼떼기의 날개는 짝짝이가 되었다. 어때요? 정말 비극적이죠? 장애로 인해 또 장애가 생긴 거야. 이제 영영이 빼떼기는 2 날개로 회를 치며 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빼떼기가 겨우 서툴게 시야가 돌아가는 가락처럼 운 것은, 그러니까 마치 시야가 돌아가는 가락처럼 운다. 이게 기구야. 모카씨를 빼는 기구.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그나마 조금씩 나게 이제 닭처럼 울기 시작한 거는 겨울을 지내고 나서였다. 태어나서 한돌이 돼서였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선가 봐. 2 날개를 엉고주춤 치켜 세우고 목을 들이면서 꼬르륵 하며 울면 순진이네 식구들은 한마디 웃었다. 원래 꼬끼오 이래 되잖아. 우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였지만 대견스럽고 신기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웃는 웃음이 아니고요. 어때? 대견스러웠기 때문이야. 빼떼기도 닭이기 때문에 서툴긴 하지만 제 구실을 하게 된 것은 사람처럼 똑같이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글에 서술자 작가의 개입이 있고요. 근데요, 거기서 개입을 넘어서가지고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평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평가?
사람처럼 똑같이 훌륭하고 칭찬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술자가 평가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뭘 평가하고 있어요? 빼떼기도 열심히 그래도 제 구실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작가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순진이네는 이번 봄에 병아리를 내렸다. 또 이제 병아리를 데리고 온 거야. 아니, 태어난 거야. 턱주배기 새끼와 깜둥이 새끼가 모두 33마리의 병아리를 까서 집안은 병아리들로 가득 찼다. 그동안 턱주배기와 깜둥이가 팔려나가고 새끼 수탉 1마리와 병아리를 깐 암탉 2마리 그리고 빼떼기까지 4마리가 남았다. 1950년 6월에 전쟁이 일어났고 7월에는 마을 사람들이 피란을 갔다. 자, 처음에 이 글의 시작 부분에 40 몇 년도라고 나왔을 건데요. 그 사이 이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피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야. 전쟁을 피해서. 시대적인 현실이 잘 나오죠. 전쟁은 사람들에게 고통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이 동수처럼 밀려왔을 것 같다. 아, 사람도 도망가기 힘든데 어떻게 이 동물을 데려가겠어요. 이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은 거면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어떤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시대적인 현실로 인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도 참 힘들고 슬픈 일이겠죠. 순진이네는 피란을 떠나기 전에 닭과 병아리를 모두 내다 팔았다. 닭이야 보통 먹이다가 팔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것이지만 1마리 2마리 팔려갈 때마다 순금이나 순진이는 섭섭한 마음에 울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고생 기르던 빼떼기를 어떻게 할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이것도 자기 내다 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했다. 빼떼기를 보고 누가 사가요?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안 그래도 장에는 닭들이 너무 많아 팔리지도 않는다는데 어머니는 차라리 그냥 두자고 버려두고 떠나자라고 하였다. 사실 냉정한 것보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빼떼기를 위한 거죠. 안 돼. 다래끼에 담아가지고 데리고 가. 순진이는 빼떼기를 꼭 껴안았다. 이미 가족 같잖아. 순금이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순진이가 안고 있는 빼떼기 등을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빼떼기는 눈만 똘망똘망하고 보고 있었다. 그게 더 슬픈 거죠. 이 동물이 어떻게 알겠어.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 결정은 지었다. 할 수 없다. 본래 짐승을 키우는 건 잡아먹기 위한 것이니 빼떼기를 우리가 잡아먹자. 결국에는 아버지의 결정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잡아먹자고 하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는 앞집 태복이니 아버지를 불러 빼떼기의 목을 비틀어달라고 부탁했다. 왜 내가 키우는 동물을 어떻게 그래? 그건 적어도 아버지 입장에서 그건 안 되는 거지. 빼떼가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피난을 가야 한단다. 그래서 너 혼자 두고 갈 수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너를 잡아먹는다. 너도 그 편이 제일 좋지? 라는 말에 빼떼기는 그렇다는 듯이 꾹꾹꾹 짓거렸다. 태복이네 아버지가 손 작대로 이게 칼 같은 걸로 빼떼기 목을 자르라고 하자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다. 참아볼 수가 없는 거죠. 순진이와 순금이는 숨이 꽉 막히는 거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가 치마 꼬리를 걷어올려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빼떼가 순금이와 순진이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귀었다. 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결국에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잖아.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고자 어떻게 합니까? 가족은 어떻게 키우던 빼떼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이 이 순진이네 가족이 나쁜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아. 엄청 사랑을 줬거든. 하지만 이들이 놓인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글에 그러면 핵심 갈래를 볼게요. 단편 동화이고요. 회상적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향토적인 건 시골이 배경이야. 비극적인 건 결국엔 결말이 사랑하는 빼떼기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빼떼기 입장에서는 역경을 딛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생명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빼떼기를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예뻐해주는 모습, 거기서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을 볼 수 있더라. 이 글의 특징은
빼떼기의 일상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했습니다. 병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아져서 털도 생기고요. 벼이 생기고요. 그죠? 마지막 죽음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르고 있더라. 빼떼기의 삶과 죽음이라는 단순한 구성 속에 강인한 생명력과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죠. 자, 그래서 이 단편 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설의 짜임에 잘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를 읽고 질문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답을 또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지 말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작품을 정확하게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질문들이 여기 있고요. 작품 속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을 거면 추론, 이건 왜 그랬을까? 라는 보이지 않는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문이 또 있고, 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을 우리 사회와 비교하거나 우리 사회와 이제 해볼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볼에 된 빼떼기를 쪼아대는 어미닭과 그 무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특히 나와 다르고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빼떼기 모습에서 사회적 약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과 생각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 속에 철학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빼떼기를 잡아먹기로 한 순진의 결정은 과연 옳았을까? 사실 이건 정답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잠깐 여기는 멈추기 잠깐 할 거고 멈춘 버튼 눌러보고 한번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빼떼기는 여기까지 끝.